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뚝딱뚝딱 일 잘하는 변호사 서상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뺐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봐요. 뚝딱뚝딱 일 잘하는 변호사 서상현입니다. 반응 인상 좋다고. 예.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 느낌 있잖아요. 우리 서상민 변호사는.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자라나고 부천이 길러낸 부천의 아들 김기표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직속후배. 그러네요. 윤석열 직속후배. 네. 리틀 문재인. 네.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자, 그리고 옆에 김성진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범죄 대응 TF 위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치 검사와 싸우는 민생 변호사 성북을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둘 다 힘들지 않아요? 민생도 챙겨야 되는데. 원래 민생 전공이었는데 이 정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검찰 독재. 신비한 이 검찰 독재 이제는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전공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 이번에는 이제 정치 검사들의 어떤 이 비위 검사 이것들을 좀 탄핵하는 것 이게 제가 지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민변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다 그냥 저 선배다. 네,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김성진 변호사 과거를 쭉 가봤더니 안 한 게 없어.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저 민주 진영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김성진이 있어. 네. 별로 티나지 않게 좀 했습니다. 네. 달리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과 함께 자, 또 뭐 검사, 판사, 재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하나 들어볼까요? 윤석열 장모 10년 걸린 유죄 확정. 네. 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일반 지지자분들은 만세 윤석열 장모 유죄 확정됐구나 했고 전문가들은 저게 뭐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참 그 말씀 딱 맞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이 사람은 6년에서 8년, 9년까지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검찰이 웬일인지 딱 이 범죄 사실 크게 보면은 사기 2건에 이 사기 때마다 이 장고증명 위조회가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기란 큰 범죄는 놔두고 그냥 장고증명한 거 그걸 소송해냈다. 그 아주 작은 범죄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가지고 징역 1년을 줬다. 법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뻔한 이 범죄가 큰데 1년밖에 줄 수가 없는 이 현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우리 법조인들 봤을 때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너무하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검사들이 봐주기로 작정하면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이 현실. 정말 답답하고도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저도 검사들의 어떤 이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 이 눈치 봐서 봐주기 수사, 이른바 검찰 독재 한 일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한 검사들 저는 반드시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제가 뭐 이거 사건에 뭐 변호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고증명을 왜 했을까요? 장고증명은 단지 재미삼아 한 건 아니겠죠. 뭔가 다른 목적이 보통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상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하게도 사기로 의유를 하고 기소도 하겠죠. 그러면 사기라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냥 사기가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인데요. 보통은 이제 특수부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했다. 분식회계를 왜 하겠습니까? 그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분식회계의 점을 밝혀냈다면 당연히 같이 의유를 하는 것이 사기, 이른바 특경이라고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줄여서 특경이라고 하죠. 특경 사기로 의유를 해서 형량을 높이죠. 그래야 이제 영장 발부도
아무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위조나 이런 것에는 이제 사기가 이제 세트처럼 붙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만이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데, 보통 의사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영업만 이렇게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의료법 위반이니까 의사 면허대여 이런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보통의 기소는 사기로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본래의 병원이면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줬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사기로 이제 그동안 수급받은 그 요양급여라고 할까요? 그 한 몇백억 되는 걸 다 사기 금액으로 해서 보통 사기로 의율 해서 보통 특경 사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짜리 의율을 하는데, 이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그 어떤 수단적인 범죄, 잔고증명 위조만 지금 기소가 되고, 그 어떻게 목적인 것은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찌된 용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재미로 사무소 위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소 위조만 걸고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안 걸었다 이거죠. 행사는 아니 이제 행사는 하나인가 걸었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는 걸었는데, 문제는 그 사무소 위조 및 행사를 해서 뭘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본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사기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잔고증명이 안 되면 은행 대출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안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래의 일, 사무소 위조 말고 원래 그 사무소 위조로 하려고 했던 일, 그에 대해서는 사기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검사들한테 좀 빡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대한 봐주고, 네, 뭐 지금 최대한 봐줘서 저 형량이 무죄를 낼 수 없으면 네. 최대한 형량을 낮게 네. 만드는 거, 그 스킬이 들어간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봐주기 수사. 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재판부도 굉장히 좀 황당하다고 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범 같은 경우에는 위조 사무소 행사를 3건을 걸었는데 법원 1건, 다른 사업자 2건. 근데 같은 공범은 그렇게 걸려 있는데 왜 이분은 하나만 걸었냐? 이거 축소 기소 아니냐?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아니 최 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거는 의문이다. 다소 의문이다. 네.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법으로 사실은 재판부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게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 사건들이 이런 구조.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그런 구조 아니에요? 네. 수사 계속 안 하고 네. 공범들은 다 유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 재수사해야 된다고. 네. 제대로 수사하면 네. 재수사해야 되는데, 네. 재수사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최은순 씨는 지금 그 유죄가 확정됐는데, 문제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은순은 왜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걸로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 10년 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최은순 씨나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나 그에 관련된 수사를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람은 수사를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수사를 봐주기로 하느냐, 이런 소환도 안 하고 하느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충분한 것이다, 검찰의 어떤 행태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금처럼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수사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할 거냐가 다 사실 검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는 기준을 줬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저는 기준을 줬다고 봐요. 왜 다른 사건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해고하고 우리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 검사 사위였던 것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죠, 세 분은? 당연히 작용하죠. 네. 저는 이 당- 직접적인 네. 어떤 뭐 신호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는 쪽일까요? 서로 좀 알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생각 추측컨대 이 검사들이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천천히 수사하고 천천히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대충 하고, 그러다가 뭐 무죄도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봐주기로 작정하면은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재판이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정말 봐주기 수사의 전형, 정말로 몸통 2개가 있는데 몸통은 안 하고 깃털만 기소한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6년 이상을 살아야 될 사람이 1년밖에 안 산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네. 공범은 네, 김건희의 측근이에요. 네, 근데 김건희 자체는 예를 들어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이 좀 드신 노인네가 네. 이걸 주도했다기보다는 네, 김건희의 측근이 이거를 도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수사도 만약에 네. 조국 이재명 수사처럼 했다면 김건희도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네.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무서워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진짜 윤석열 처가 쪽 일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고래도 빠져나갈 그물망을 쳐놓고 수사를 하는 척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우리 쪽 사건은 이른바 저인망식 탈탈 끌어가지고 온갖 수사장을 동원해서 직원 몇 개가 동원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원래, 그 자체 이 수사 관행, 수사의 행태 이 자체만 봐도 너무나 불공정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 독재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 정치 집단이다. 한동훈, 이원석 순회가 돼서 정치를 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 정치 집단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조국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했던 별건 수사까지도 비교하겠다고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때 했던 어떤 수사력, 어떤 강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형평성, 공정 뭐 이런 거에 너무 안 맞으니까. 네. 아 진짜요. 저 그 얘기 맨날 해요. 네. 이재명 대표 수사할 수 있죠. 네. 그 강도만큼 자기 편도 털면 네. 네. 윤석열 지지율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학폭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검사인 아버지가 법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만약에 내 손자나 내 자식들이 학폭을 당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그냥 무지성 지지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윤석열 장모 10년 걸려서 유죄 확정했지만 정상 수사했다면 몇 년이요? 한 6, 7년 나와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네. 보통 보고 있죠. 이거 재수사합시다. 나중에. 두 번째, 이번에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김용 부원장의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언론 플레이 오지다고 지금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언론 아니, 플레이가 지금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뭐 휴대전화 발신곡을 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CD로 재판에서 아마 제출된 것을 종이로 아마 제출되고 이랬던 건데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저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재판 자체에서 유동규 진술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저거는 뭐 너무나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고요. 검찰이 저렇게 선고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 기사를 봤을 때 저도 좀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뭐 다른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의견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유동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없고 유일한 진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듯한 증거로서는 유동규 진술이 유일한데, 유동규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런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그리고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재판장님의 어떤 심정이 바뀔 거나 네. 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는 뭐 유동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뇌물 전체 공소 사실 중에 2013년 뭐 설 추석 때 안 줬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의견서 몇 개 쓰고 저렇게 그동안 CD로 냈던 것을 종이로 낸 거, 이걸 가지고 마치 다른 어떤 반박이 되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은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에 돈을 뜯어갔는데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검찰이 야, 너 그냥 형 좀 깎아줄 테니까 김용이랑 너 줬다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것 아닌가. 그래서 유동규도 진술을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신빙성 있는 진술은 나오지 못하고
일방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진술, 언제 어떻게 줬는지 특정도 못하는 그런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진술 말고는 물증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갔다는 흔적이 없고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스토리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검찰은 이 똥소리 사건 타나 봅니다. 초반에 그거였었잖아요. 음. 대선 경선을 앞두고 네. 김용한테 8억 원 건네갔다 이거죠. 8억 원짜리. 8억 원 네. 경선 자금으로. 그때 우리가 의혹 제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안 받다가 네. 성남시장 뭐 8년 뭐 경기도지사 안 받다가 경선 앞두고 받는 게 말이 되냐? 네.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428억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짠 맞추다 보니까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죠. 지금 저 언론 플레이는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정황 증거를 엄청 언론 플레이질해서 이게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들은 검찰은 일종의 그 언론 플레이를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그 장학생들이 있거든요. 기자분들 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기사를 이제 먼저 오전에 내줍니다. 내주면 이제 인터넷 기사가 뜨면 그 기사를 그 피의자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떴네요. 근데 그 기사 내용 보면 본인의 가족, 지인들이 입건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방위 압박을 쓰는 그래서 당당하게 본인들은 이것도 수사 기법이다. 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의 숫자로만 따지면은 진짜 한 50분의 1이나 될 만한 사람들이 검찰 이미지를 엄청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량하게 진짜 형사 사건 열심히 처리하면서 밤에 야근하면서 지방을 돌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검사들 대부분입니다. 한 80-90% 정말 승진을 위해서 목매달고 이제 승진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오직 이제 윗만 바라보면서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하는 검사들은 극소수죠. 그런 검사들이 정말 정치 검사고 정치 검사인 짓 하면서 질 나빠지고 이런 게 정말 검찰 전체를 욕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검사를 해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정치 검찰 해체의 아주 중요한 키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탄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승전 탄핵.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사석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들도 좀 자주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이제 검사님들은 이제 묵묵히 일을 하는 분들이죠. 일부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검사들조차도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검찰 저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검사들도 그런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검찰에 있어서 장래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 부원장 얘기를 굳이 뭐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조금 첨언하려다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한번 쭉 편찬해 보면은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찰과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약간의 태도 변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걸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수사 기록상 유동규에게 그 분위기가 전달이 됐을 것이고 유동규는 아마 그걸로 인해 자기가 받은 돈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데 자기가 다 받았다고 하면 그걸 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김용 부원장에게 퍼넘긴 사건이다. 제가 기록을 봤을 때 그리고 공판 과정을 진행했을 때 받은 느낌은 그것이고요. 실체 자체는 정말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어떤 그 판사들과의 그 암묵적인 어떤 심리적 거래가 아니라면 유죄가 나올 수 없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김용 부원장의 선고일이 이달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첫 결과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이게 그 다음에 미칠 영향들이 꽤 클 거로 보이고 검찰은 오늘 또 언론 플레이를 저거 보여줘봐요. 검찰 김만배가 대장동 주범 이재명 아닌 정영학이라고 말해라 지시 조희영 진술확보. 어이 문화일보 여기 말하면 우리 저 엄 기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 검찰 장학생으로 추정이 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연락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래요? 부분이고. 예. 아니 뭐 저기 저런 기사를 사실 본질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 예. 저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자면 김만배가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영학이라고 말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주범은 이재명 대표인데 정영학이라고 말해라고 뭐 일종의 위증 지시 같은 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실 저 기사의 핵심은 단독입니다. 앞에 써 있는 기자들은 단독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요. 그걸 이제 그 말 잘 듣는 순서대로 이제 나누어서 고루고루 이제 단독 기사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안 봤는데 실제 내용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은 이렇게 또 빼도 네. 지금까지 워낙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러니까 거의 수천 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거죠 지금. 제목만 보면 그래? 큰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우린 저런 기사 보면 아 기자가 검사한테 뭐 단독 소스 하나 받았구나. 근데 검사한테는 나쁜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읽는 거고요. 뭐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과 위중 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좀 걱정도 있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저 위중 교사만 갖고 해도 총선 전에 1심 나기 힘들다. 예,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걱정하는 언론 기사들 많이 봤어요. 보면서 좀 알고 쓰나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재판부가 한 얘기는 이걸 굳이 변론을 분리한 이유가 뭐 굳이 뭐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이거는 그냥 한번 따로 해보자. 꼭 이걸 끝까지 끌고 분리해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병합할 수도 있고 일단 다른 걸로 분리해서 진행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위중교사 사건과 같은 템포로 나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병합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해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같이 합해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년 4월 전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 이것도 좀 섣부른 예측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이 싸움이라는 게 긴 싸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이랑 할 수 있는 게 민생 살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야당 정적 제거해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플랜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검찰 독재는 끝까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고 끝까지 우리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장기전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저들의 어떤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는 핵심적인 카드가 검사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 되면은 검사들이 더 이상은 정치 검사질 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잘못했다가 검사 탄핵되면은 자기 잘리는 것뿐 아니라 5년 동안 변호사도 못하고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니겠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 패가 망신한다는 신호를 정치 검사를 잘못했다가는 검찰 독재에 빌붙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그 신호를 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 양심에 반해서 잘못된 업무 처리, 승진이 급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다가는 나 패가 망신하는구나. 승진보다 패가 망신 어느 것을 택할래? 이러면 당연히 승진 안 하겠죠. 그래서 줄 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검찰 독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선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적법한 수사 아니면은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검사 탄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검사가 탄핵되는 걸 넘어서 검찰 독재 전체에 어떤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검사 탄핵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 오늘 지금 계속 옳은 얘기를 기승전결 하셨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그 병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왜 검사들이 이거를 따로 재판을 하자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칙은 그거거든요. 이제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판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37조 후단 경함이니 전단 경함이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시점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행한 행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괄해서 판결을 하자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인데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년짜리 뭐 굳이 A 사실이 5년이고 5년 선고할 거고 B 사실이 4년이고 C 사실이 뭐 3년 선고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면 그걸 다 병합해서 받게 되겠지만 이제 그래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5년짜리 그걸 기준으로 두고
그 배를 넘지 그러니까 반을 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5년을 넘지 않도록 선고가 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들은 그런 사건이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당연히 병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거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굳이 위증교사 사건을 왜 따로 재판을 하자고 주장하느냐. 그거는 정말 이게 저는 수사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선고 받아서 이것만으로도 승부 보자. 다른 것은 잘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 이런 의도를 좀 드러낸 것 아닌가. 그냥 단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측면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저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죠. 만약에 이제 병합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실 위증교사 사건은 기존의 대장동 사건하고 조금 사건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재명 대표님이야 당연히 이제 기존 사건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지만 아마 같이 누가 공범이 기소됐을 겁니다. 위증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기소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사실 대장동 사건 심리가 열리는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재판부가 여러 사건이 병합됐을 때 이제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하죠. 자, 다음 기일에는 대장동 것만 할 거니까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된 뭐 A 씨는 변론 분리해서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매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건은 워낙 그 기일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건 요건 따로 우리가 심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고는 나중에 같이 하든지 하자. 저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재판을 따로 하고 선고도 따로 된 듯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기자분들이 그걸 봤을 텐데도 그렇게 보도하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뭐 제목장사니 뭐 이게 정말 이제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를 해야죠. 네. 근데 그런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위증교사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사건 같지만 네. 이게 2007년으로 올라가요. 당시에 성남시장이 김병량이었어요. 이 사람이 파큐 부라고 하는 뭐 아파트 분양 이런 거 하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줍니다. 그때 최철호 PD라고 KBS PD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 최철호 PD가 검사 사칭을 합니다. 취재에. 그 최철호는 나중에 무죄가 났어요. 그 사건이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위증교사 사건이라 그래갖고 재판에 올라갔는데 그 사건도 무죄가 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 재판을 하면서 김정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김병량 시장의 비서인 사람한테 제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을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때 그래도 소명이 됐다. 그래 조금 소명이 됐다. 다른 거는 뭐 그 건을 다시 지금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네. 이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유죄의 가능성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창훈 부장의 그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뭐 사모님이 나 예뻐 그랬을 때 예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게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검찰 쪽은 앞에만 계속 이야기해서 소명에만 맞춰서 소명됐다 그러니까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검사 사칭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받았습니다. 예. 공익. 예.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비서님 제대로 좀 증언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위증 교사가 되려면 네. 그 사람이 얻는 이득이 있고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이것도 네, 저는 지금 그 위증교사 사건도 사실은 소명이 된 듯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사실은 생각했냐면 이 판사님이 저걸 다 소명 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아마 그 영장 담당하는 판사님이 아무리 그 강심장애를 하더라도 이거를 신문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 뭐 기록이 이거 소명이 다 안 됐네 하더라도 그걸 다 소명 부족으로 하기에는 그 검찰의 그 막대한 그 수사 기록을 볼 때 답이 안 나오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명 부족 정도는 써주고 나머지 소명 부족이다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중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교사범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데 법리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게 저게 위증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보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데 저는 통화한 과정에서 그때 어떻게 됐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마치 그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된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뭐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관 지어서 그 위증 교사 사건으로 12월 달에 추가 영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그 12월 달에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서로 이렇게 맞불을 놓지 않을까. 그러면 세 분 보시기에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추가 영장 청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항상 뭐 저희 사건도 보면 밑에서 이제 그 선택은 위에서 하는 거니까 밑에서는 실무진에서는 다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결정만 위에서 하겠다. 이런 식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실무전 그 수원 재검이나 이제 중앙지검 마찬가지로 기소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내놓고 대기하겠죠. 12월 달에. 칠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면 우린 불안불안하거든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수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중교사 이미 기소가 됐죠. 다른 뭐 특별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뭐 공무원들 참고인들 뭐 수차례 6차례 뭐 불르니 7차례 불르니 해서 참 무리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이 이제 소명 부족이라고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뭐 여기서 그 얘기를 길게 하긴 좀 뭐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화영 지사의 말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뭔가 북한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때 술기운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던진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이화영 부지사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북 유엔 제재 이런 거 관련해서 아마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막 무산되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만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이제 북한에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뭐 돈이든 뭐든 그것을 사실은 쌍방울이 대신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의 말이 사실관계 다 맞다 하더라도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기도가 주기로 한 건 채무를 대신 쌍방울이 대준 거를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이 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면 그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법리적으로 안 되면 이게 아예 게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배임 액수를 이렇게 산정할 수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느냐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좀 각설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영장을 새로운 범죄를 발견해서 보통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는 기존에 영장이 기각되면 하나 더 뭘 찾아서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보기엔 그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럼 그 자체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이제 방탄 프레임 뭐 다수당으로서 방탄 프레임을 가져가려면 또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또 청구해서 체포 동의안 또 들이밀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정권이라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뭐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지금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런 수가 나올 것이란 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댓글창에 사칭해서 무죄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리를 파헤치는 방송사 PD가 보도 프로그램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어떤 사적인 사칭이라고 하려면 내가 검사가 아닌데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거라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요거를 저 댓글창에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위증교사 사칭이어서 문제인 거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뭐 발언을 받아낼 때 그게 저 검사인데요라는 뉘앙스로 취재를 해서 그게 실제로 그 사건으로
김병양 성남시장은 감옥을 갔어요. 유죄 확정 받았다고. 최초로 KBS PD는 무죄가 확정됐고요.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그거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것처럼 검사 사칭 사건이 옆에 있었던 말하자면 공범격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전 김병양 시장의 비서한테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던 거를 지금 유진 교사로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유죄가 나온다면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 생각은 김건희 사형이죠. 자, 얘기 넘어가시고. 어쨌건 12월 영장 추가 정상적이면 힘들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게 그 시기에 김건희 특검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원래 영장도 저는 약간 정치적인 게 저는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도 뭐 법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뇌물도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장을 그렇게 청구하고 장관이 이제 제지하는데도 막 30분 동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유도하지 않게 지금 가결이 돼서 법원까지 가서 이제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에서 실패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때 방탄 프레임으로 씌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가결돼서 기각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청구 부분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걱정은 좀 합니다만은 법정 어려울 거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세 분이나 나오셨는데 웃다가 보면은 또 나와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막 쫓겨요. 나는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검사 범죄 TF에서 손준성, 이정섭 외에 추가 탄핵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필요시 한동훈도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진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추가 탄핵을 뭐 검토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들 TF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뿐 아니라 임홍석, 이기동까지 그래서 처갓집 범죄검사 이정섭까지 해서 4명을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금 리스트를 올렸어요. 그런데 원내 대표와 얘기 정해서 일단 먼저 2명 하자. 손준성과 이정섭 먼저 하자. 2명은 좀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뭐 고무줄잣대로 지금 2명 하다가 4명을 늘렸다. 이런 거는 진짜 오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순차로 진행하는데 일단 지난번 2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꼼수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의결까지 못 가고 처리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23일 또는 30일 날에는 이 4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결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 어떤 꼼수를 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수까지 대비해서 원내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사람들의 범죄 정말 중대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독 갑자기 우리가 탄핵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뭐 비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공무원인 한 장관 그리고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총장까지도 뭐 핏대를 세워가지고 지금 막 아각거리면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야 검사 탄핵이 참 무섭긴 무섭구나. 자기들의 검찰 독재,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 있는 그 검찰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겁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말 자체가 저는 이제 큰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편파 수사, 정치 중립을 잃은 수사,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 객관적인 탄핵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입으로 탄핵 사유를 벌고 있는 거죠. 국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검찰정법에는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검찰 공무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판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국회의 권한인 탄핵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행정부 관료 주제. 그렇다면 이거는 엄격하게 상권 분립을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은 이제는 수사권으로 가지고 정치하는 걸 넘어서 말로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의 말씀은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만 가지고도 한동훈과 이원석 총장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제 의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탄핵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 상당수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는 신임은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 식구 감사기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우리 어떤 공격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예.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에 있어서 범법자들을 그럼 탄핵하지 말라는 거냐? 네, 저번에 안동환 검사처럼 네, 네, 검사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탄핵을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다. 네, 맞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정섭은 최근에 이제 뭐랄까 논란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네. 뭐 이제 처가 사위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대릴 사유 비슷하죠. 심지어 이제 그저 네, 마약 사건까지도 이제 네. 무마 비슷한 서남, 느낌이 있었고 예. 손준성 오늘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고발 사주권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관련된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는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손준성을 그대로 뒀다면 재판 네. 받는 상황에 그대로 뒀다면 상관없는데 네. 또 손준성을 승진까지 시켜버리는 네. 그때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국민들은 저걸 가만히 두는 게 민주당의 직무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정무적인 거는 그걸 언제 하느냐의 차이일 뿐 네. 사실은 네. 우리들 심정 같으면 네. 다 해라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네. 정말 추가로 검사들 문제 많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거는 뭐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가 이렇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판례가 없을 정도니까요. 정말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놨던 것 이게 지금까지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이제 우리가 공격해서 이제 치고 나갈 국면이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 최근에 이제 뭐 비하인드일 수 있는데 네. 저 김준영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박준영 변호사. 이분이 민주당을 비판해요. 거의 보위검사 논란. 근데 저 박준영 변호사가 봤을 때 이정화 검사는 네. 진짜 검사였다는 거예요. 네. 그 조리돌이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와 보위검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거를 지금 민주당 네. 그것도 지금 김성진 변호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TF 네? 넘어서 상위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네. 이건데 그러면 저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라면 네. 이정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니까 이거 조리돌림 하면 안 된다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이지 좋은 않죠. 변호사 있을 수 있죠. 좋은 검사일 수 검사, 예. 있지만 어. 사건이 10개 중에 뭐 일반적인 사건을 그냥 형사 사건을 열심히 처리해요. 잘 처리한다. 올바른 법적인 관점으로 한다. 그것만 보면은 괜찮은 검사죠. 근데 한 사건을 특별히 이상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걸 전체를 안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대로 열심히 처리한 사건만 보고 괜찮은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보고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다른 사건을 보고 이 사건까지 뭉뚱그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맞죠. 판단 자료가 없는 거죠. 제가 잘못된 박준영 얘기죠. 변호사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할 때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아,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이미지를 네. 뭔가 좀 나쁘게 이용하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아까 그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비리 검사를 그만두라는 거냐에 네.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저런 이야기를 이제 소위 말하면 기득권 검사들이 이용해 먹는 느낌? 네.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조 이야기 하나만 더요. 지금 참 정영식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금 지명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야, 정영식은 좀 잘하시는 분이 또 제 앞에 예, 계십니다. 제가 좀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SNS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정영식이 어떤 판사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촛불혁명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을 고발하면서 이 둘 간의 정경유착이 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 고발장을 직접 써서 이제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1심에서는 그런 대로 결론이 잘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 사혁신 비서나 들어가서 이제 국정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보니까 추구니가 없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보니까 이 삼자 뇌물죄의 어떤 구속 요건을 그냥 날릴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의 문제는 이재용이 이제 자기가 삼성을 이제 전체로 승계하겠다는 목적하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고 그리고 돈은 최순실한테 줬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구조인데 이 부정한 청탁, 경영승계라는 그 현안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구속 요건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국민 모두가 이 삼성에 가려운 걸 알고 있는데 이 재판장만 애써 외면한 그런 재판이 되고 말았던 네.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집행유예 풀려나고 그랬는데 이 재판장은 정말 다행인 게 그 다음에 시정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재판을 시정할 기회가 대법원에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정영식 재판 잘못됐어. 당신의 재판은 틀렸어. 그렇게 해서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재판이 바로 잡힌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영식이라는 분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올린다.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법원보다도 동급 또는 그 위에 있는 최고법원이거든요. 그 재판이 잘못되면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재벌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이고 또는 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돼서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 이것은 정말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소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인사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뜯어보고 저는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그 극우 성향의 판사인 사람을 네. 대통령실이 더 없는 적임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네. 그 윤석열이 망하는 아주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인사예요, 인사. 네. 최근에 이제 합참부장 후보자 같은 인사인데 그 인사를 더 없는 적임자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국민 수준에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진보 보수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극좌 극우는 빼고 뭔가 이렇게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적임자라고 올리는 것은 네. 정말 정신 못 차렸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영식은 아마 그때 뭐 이재용 등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일반 시민들도 아 저런 판사가 있었어 네. 할 정도로 네. 가장 심각한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리는 거예요. 네. 끝없이 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뭐 정영식 재판 뭐 후보자로 지명된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법원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한 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꼴통이냐 아니냐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데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더군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제 사건에서 좀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뇌물 액수까지 줄여가면서 재판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뇌물액수를 줄인 건지 정말 뇌물액수가 줄여서 집행유예를 했는지 제가 그 판결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런 판결을 해온 결과에 의하면 조금 의심이 가는 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굉장히 반노동적인 노동자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이 과연 우리 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모으는 그런 곳이냐 그거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의 권력 분쟁이 있을 때도 조절하는 권한을 가지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가니만이 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너무 극보수적인 사람을 고른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 아 이거 탄핵될까 봐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말까지 저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보수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지겠다 이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KBS 사장도 극우예요. 네. 평상시 써왔던 기사나 논평이나 칼럼 이런 걸 보면 근데 극우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KBS 봐요. 네. 차라리 진짜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해놓고 나는 관대하다. 이런 이미지가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네. 자, 알고는 계시라고 정영 씨 이야기 잠깐만 해봤고요. 자, 어차피 이제 세 분이 또 출마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지역구 각인시키는 그 지금 서상윤 변호사는 고양정 이영우 의원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양정은 어떤 곳이요? 내 지역구 자랑. 네, 고양정은 사실 킨텍스를 포괄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시 산업 문화 특구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을 먹여 살 수 있는 지역이고, 반면에 또 이제 구도심 지역은 평균 용적률이 169%밖에 안 됩니다. 보통 180% 미만이면 재건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도시가 재건될 수 있는 포텐셜이 아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양정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뭐 저는 예. 다만 이제 그 아픔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구도심 같은 경우 이제 발전이 너무 더디게 돼 있고 소외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서울 편입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 서울을 저희가 편입하면 몰라도 저희가 서울을 편입할 이유는 없죠. 예. 참, 고양정. 고양이 지금 그러면 가불병정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럼 고양정이면 신도심이에요, 구도심이에요? 신도심? 근데 구도심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반면에 킨텍스가 원래 킨텍스 만들면서 배후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다 팔아먹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그럼 옛날에는 예. 저 고양하고 일산하고 서로 분리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예, 옛날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일산시 할래 일산 쪽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예, 맞습니다. 예. 일부는 남아 있고. 예.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표 변호사 부천을 예. 일단 질문. 부천을 사랑하십니까? 부천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여기는 지금 네. 서른 예, 서른은 지역구. 의원님이 이제 현역이십니다. 예. 어떠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부천을 논하기 전에 일단 부천이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부천 토박이들과 외지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서로 이렇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부천 지역은 굉장히 서울에 붙어 있지만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온기를 가진 도시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천을은 기존의 부천 지역 외에 신도시로서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시청과 시의회를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동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어떤 녹지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서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천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고 무엇보다도 뭐 다른 부천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천 을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떤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또 젊은 분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의식도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천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이 어떻게 돼요, 부천을이? 뭐 상동, 중동, 뭐 신중동 뭐 이렇습니다. 충동에 우리 작은아버지 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보이겠습니다. 뭐 서른은 또 나오신다 그러면 선의 경쟁? 예, 뭐 하셨으면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선의 네. 경쟁을 저는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는 성북을 네. 질문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성북을 주민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에 저 김성진 변호사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예. 이거 이제 이 약간 원외 홍반장 예. 그리고 저 원내 홍반장은 저 강덕구 의원 이런 느낌 예.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어디 가나 얼굴이 다 있어요. 예. 성북을은 어떤 지역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다라고. 동이 어디예요? 동이 이제 도남 1동, 기름 2동, 그리고 장 1, 2, 3동, 월곡 1, 2동, 석관동, 종암동 이렇게 돼. 그럼 9개 동입니다. 정릉동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거기 갑인가 그럼? 예, 거긴 갑입니다. 그럼 거기 그 아리랑 고개나 이런 건 아니고.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면 그렇구나. 이제 기름역부터 이제 쫙 우리 그쪽이죠. 네. 그 성북을에서 네. 성북을의 현안이 뭐예요? 나 갑자기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성북을의 성북을 현안이 이제 뭐예요? 교통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죠.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을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계속 쌓여 있고요. 뭐 박 시장님도 지난번에 어떤 해법을 내놨는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문제도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성북을은 이제
또 좋은 점도 얘기하자면은 정말 이제 전통과 현대의 공조를 하면서 젊음이 살아 숨쉬는 도시다. K컬처의 권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성의 북쪽이라는 소리예요. 성북이. 성북입니다. 예. 성북갑이 김영배 의원인가요? 예, 예. 성북을이 지금 음. 김성진 변호사가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네. 옛날 서울의 네. 뭐 구도심 이런 느낌. 그렇죠. 그 위에 올라가 확장된 거고, 네. 네. 그 원래 오리지널 서울 예. 거기까지가 성북이 아마.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장위동 같으면 이제 대대적인 아파트론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사시고, 그리고 신구가 조화되는 이렇게 아파트와 이제 옛날 주택들이 남아 있는, 그래서 옛날 주택 중에는 아주 오래된 주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김중호 건축문화유집 같이 서양식 최초의 건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살기 참 좋다. 그리고 이 시장들도 가깝고, 큰 시장들도 가깝고,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있어서 좀 젊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물은 시장 가서 사고, 뭐 다른 거는 뭐 백화점 가서 사고, 뭐 이렇게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다닐 수 있는 뭐 살기 좋은 동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국회 들어가면 더 좋은 동네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럼요.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성북에도 사회적 경제의 뿌리가 깊은데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조금 더 마을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수요를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마을, 그런 성북을 만들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시지만 사실은 그 법률이 이 사람들에게 민생으로 쓰였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이건태 변호사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김기표 변호사는 아직도 내가 봤을 때 검사 물이 있어요. 입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태 변호사는 검사 물이 아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바라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진짜 법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법조인 그러면은 일부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보다는 훨씬 뭔가 메리트가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그거를 어떤 권력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변호사 출신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법률 상담 비슷하게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법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감이 오겠다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진짜 따뜻한 손 내밀어주는, 네. 돈 받는 사람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부천에서 사무실을 열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요새도 사실은 제가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도 법률 상담을 계속 있어서 이제 그걸 마다 않고 오시라고 하고 제가 해결책을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한테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험지 출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민주 정부혁신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는 취지로 논평을 냈는데요. 뭐 험지 출마론 딱 하면은 국민들 뭐 험지에서 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일견하실 수 있는데, 그게 허상이다. 총선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험지 출마론은 허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표가 험지에 매여서 자기 선거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선거판을 두루 보면서 총사령관으로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한 데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손 들어주고, 이 후보가 제 후보입니다. 저와 함께 갈 겁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약한 후보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당대표가 비례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총선 때 네. 험지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 보고 험지에 가서 매여 있어라 하는 것은 이 총선 자체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주장밖에 안 되고, 그 목표는 대표가 자기 선거에 집중해서 그 사이에 총선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대표 책임 묻겠죠. 대표 당신이 자기 선거 하느라고 당을 못 챙겨가지고 당이 이 모양이 됐는데 대표 자격 있어요? 나오세요.
대선 후보 자격 있어요. 내려오세요. 이러려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금 그 험지 출마를 주장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몇몇을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선거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험지 출마론을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부딪히면서 노이즈 마케팅하면서 나 이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데 나 잘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좀 보장해달라는 그런 목소리, 그런 내심의 아우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험지 출마론의 그럴듯한 허상은 딱 걷어버리고 다음 총선 승리 위해서 대표님이 총선 전체를 사령관으로 지휘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총선 출마론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걸 이제 어그로라고 표현했거든요. 어그로. 네. 별 의미 없이 바짓가랑이 붙들기. 네. 근데 이제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저분들 속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나 경선하기 싫다. 네. 단순 공천 달라 이겁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그냥 일갈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런지 저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총선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랄까요? 당대표 중심으로 당대표 지휘하에 똘똘 뭉쳐서 승리를 위해서 간다는 기본 전제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일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또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일고 뭐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굉장히 실용적이시고 그리고 다 아신 바와 같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개항에 약속하신 부분이 있고 이분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은 지금 옮기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기하시는 분들 정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19대 후반기 법사위에서 그 법사위원장 하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때 이제 보좌관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이제 법조계가 다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예고편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려고. 감질 나이 쪼는 맛있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당을 정말 위하는 것인지 그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배. 그러니까 정치 선배일 수도 있고 인생 선배일 수도 있는 분들이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우리 당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권리당원이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는데 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계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국회 들어가시면은 진짜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사람. 네.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네. 전체 네. 또는 후배들한테 좀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당원 입장에서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모습 보이면 찌질해 보여요. 네. 저게 뭐라고?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떠나서 후진들 우리 지역구로 와. 선의 경쟁 한번 하자.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희한하네. 나중에 혹시 몇 년 지나가지고 네. 똑같은 짓 하시면 제가 용서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멋있는 사람, 왜 네, 나이스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나이스한 맞습니다. 사람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2주 후에 한 번 더 봅시다. 네. 이야기가 듣다 보니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2주 후에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주는 다른 거 업무 보시고요. 자,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